파리 생제르맹이 음바페가 떠났기 때문에 음바페를 자유계약으로 떠나보내면서 손해를 본 건 있지만 음바페에게 들어가던 보너스라던가 아니면 음바페에게 들어가던 연봉 이런 금액들이 세이브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가 세이브 되냐? 음바페가 떠나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요 예산에서 최소한 2억 2천만 유로, 이게 하나로 따지면 3,300억가량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만큼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리 생제르맹이 가장 첫 번째로 이번 시즌에 영입을 해야 되는 건 음바페가 나갔을 때 음바페의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시즌 중반에도 레앙, 흐비차 뭐 등등등 여러 이제 이름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빠르게 원하는 선수는 바로 흐비차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캄포스, 파리 생제르맹이 디렉터죠. 이강인 선수를 데려왔던 이 캄포스 디렉터가 모나코에서 흐비차의 에이전트를 만나서 파리 생제르맹이 흐비차에게 1억 2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로 따지면 1,800억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를 떠나보냈을 때 그 자리에 어쨌든 대형 측면 공격수를 한 명 영입을 해야 되는데, 이 대형 측면 공격수에게 돈을 아끼지 않겠다 라는 거죠. 그 흐비차의 에이전트 쪽에서는 나폴리 쪽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미 에이전트 쪽은 파리 생제르맹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에이전트는 만나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폴리에게 연봉을 600만 유로로 올려주고 바이아웃을 1억 3천만 유로로 해달라 라는 재계약 제안을 나폴리에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에 그 나폴리는 연봉은 500만 유로 그리고 바이아웃은 1억 6천만 유로의 바이아웃을 달아주겠다 라는 제안을 하고 있대요. 바이아웃의 지금 차이가 지금 흐비차의 재계약 협상에 있어서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흐비차가 재계약을 했을 때 바이아웃을 어느 정도로 다느냐, 연봉 같은 경우는 당연히 파리 생제르맹보다 나폴리가 더 많이 못 주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 바이아웃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파리 생제르맹이 흐비차를 영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질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파리 생제르맹이 노리고 있는 이 흐비차의 팀이 세리아에서 가장 협상하기 힘든 구단주 데 라우렌티스가 있는 나폴리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나폴리에 어떤 감독이 이번 시즌에 부임할 예정이냐, 콘테 감독, 가장 유럽에서 협상하기 힘든 감독 콘테 감독이 부임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번 주에 오피셜이 날 예정인데, 지금 로마노 기자도 히어리고를 띄우면서 나폴리의 감독으로 콘테 감독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2027년까지 계약을 완료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콘테 감독의 조건이 어떤 거냐, 흐비차랑 그 디로렌초 두 명의 선수가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디로렌초도 이제 그 오른쪽 풀백, 이탈리아 국대 풀백이고, 김민재 선수가 있을 때 굉장히 잘했던 풀백이죠. 오시멘 같은 경우는 나폴리가 데리고 있을 만큼 데리고 있었고 이적료를 많이 받고 팔자원으로 분류를 하고, 디로렌초와 흐비차는 좋은 제안이 오면 떠날 보낼까 안 떠나 보낼까 이걸 협상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콘테 감독의 조건은 오시멘은 떠나보내도 되는데 흐비차랑 디로렌초는 안 된다. 만약에 내가 왔는데 떠나보내면 수틀렸을 때 나는 떠날 거다. 이게 지금 콘테 감독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콘테 감독은 실제로 떠났던 감독이죠. 인터밀란 시절에 인터밀란에서 우승을 한 다음에 인터밀란의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영입을 더 해야 되는데, 콘테 감독이 이제는 세리에 우승뿐만 아니라 챔스에서도 잘하고 싶다, 영입을 해달라 였는데 인터밀란이 하킴이랑 루카쿠를 팔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콘테 감독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며칠 뒤에 내가 인터밀란 나가겠다 하면서 나왔던 감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콘테 감독은 구단이 마음대로 선수를 팔거나 스쿼드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맞춰주거나 약속이랑 조금 다르면 그냥 떠나버리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나폴리가 이 콘테 감독을 데려왔기 때문에 흐비차 쪽에 어떤 얘기를 했냐, 흐비차와 디로렌초를 떠나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이 두 선수 모두 여름에 너희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미 전해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콘테 감독의 결정이고 콘테 감독을 데려오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이 흐비차가 일단은 나포세일, 어떤 금액을 지불해도 데려갈 수 없는 선수로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파리 생제르맹이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금액을 주고, 그리고 나폴리가 그 금액으로 콘테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면 또 얘기는 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폴리가 급한 상태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시멘을 이번 시즌에 판매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오시멘의 이적료까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팀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폴리가 이적료로 쓸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매우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테 감독이 부임하면 오시멘의 이적료까지 더해서 약 3천억이 넘는 2억 5천만 유로를 지원해 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보도가 된 곳이 일 마티노, 신뢰도가 엄청 높은 곳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뭐 2억 5천만 유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콘테 감독에게 큰 지원을 해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흡이차를 데려올 수 있을지 혹은 데려올 수 없을지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흡이차를 데려오면 음바페의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건 명확하다. 다음 시즌 스쿼드가 아마 이런 식이 되겠죠.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뭐 도나루마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하키미, 마르키뇨스, 베랄두, 누누 멘데스 요 4명이 일단 뭐 지난 시즌 마지막에 주전 라인업이었고 미드필더는 이제 비티냐를 중심으로 에메리 그리고 왼쪽에서는 파비안 루이스와 이강인 아마 경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앞쪽에 덴벨레 이제 9번 공격수 이제 무안이나 하무스가 본격적으로 나올 거고 요 음바페 자리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음바페 대신에 흡이차가 이 공간에 이제 들어오는 건데 이게 지난 시즌의 전술을 생각을 하면 흡이차가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꽤나 잘할 수 있는 형태예요. 어떤 거냐?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시즌에 요 오른쪽 라인에서 선수들이 많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하키미의 공격성이 좋다 보니까 하키미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덴벨레도 있고 워낙에 덴벨레가 볼을 잘 다루고 창의적인 선수다 보니까 덴벨레 중심으로 하키미도 올라가고 에메리도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 오른쪽 라인에 선수들을 많이 모아놓고 오히려 3백이 되죠. 누누 멘데스가 있지만 그리고 누누 멘데스도 공격적인 선수지만 엘리케 감독은 하키미를 올리기 위해서 누누 멘데스를 약간 내려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백을 만들면서 변형 3백으로 경기를 운영하죠. 근데 그렇다는 뜻은 이 한쪽 공간에 선수가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상대 수비도 이쪽으로 쏠린다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면 덴벨레, 하키미, 에메리 이쪽에서 볼을 계속 소유할 때 상대 수비도 당연히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쏠리는 순간 반대편에 왼쪽 측면 공격수가 상대 수비와 1대1 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번 시즌에도 많이 나왔던 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음바페가 있을 때도 있었고 이쪽에서 바르콜라가 있을 때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바르콜라가 이번 시즌 막판에 주전으로 이제 올라서면서 바르콜라가 되게 잘했잖아요. 그 이유가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했을 때 1대1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쏠리게 만든 다음에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했을 때 지금 파리 생제르맹의 왼쪽 라인에서 흡이차만큼 1대1이 좋은 선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흡이차가 영입이 된다면 아주 좋은 프로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사비 시몬스가 파리 생제르맹 복귀하면 사비 시몬스가 저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비 시몬스가 그 라이프치히에서 이번 시즌에 충분히 활약을 또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비 시몬스가 파리 생제르맹이 붙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죠. 다시 임대를 안 가고 사비 시몬스가 오면 저 자리에 뜰 수가 있기도 한데 흡이차의 장점은 뭐냐면 바르콜라, 사비 시몬스, 덴벨레 파리 생제르맹에 있는 측면 공격수들과 비교했을 때 흡이차는 득점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바페의 장점이 결국에는 왼쪽 라인에서 1대1을 하다가 접고 들어가서 슈팅, 파포스트, 니어포스트 가리지 않고 슈팅을 하면서 결정을 지어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흡이차가 뭐 엄청나게 결정력을 나폴리에서 발휘했다 뭐 이런 선수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바르콜라, 덴벨레 요런 선수들보다는 득점력에 조금 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폴리에서 경기를 보면 약간 오시멘 때문에 흡이차가 접고 들어와서 슈팅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는데 공간이 날 때마다 흡이차가 결정을 지어주는 장면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흡이차가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갈 때 오시멘이 흡이차 쪽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가 한쪽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흡이차가 넓은 공간에서 수비랑 1대1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흡이차가 이제 볼을 가지고 슬금슬금 들어갈 때 여기서는 이제 가운데에 오시멘도 없으니까 흡이차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흡이차가 한번 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슈팅하는 모션을 취하면서 슈팅을 하려고 했는데 앞쪽에 있었던 수비수 플러스 반대편에서 수비가 달려와요. 그러니까 흡이차가 순간적으로 한번 접습니다. 그리고 접으니까 수비수들이 딸려 들어오는데 그때 다시 한번 접어요. 그래서 이제 3명의 수비수를 앞쪽에서 바보로 만든 다음에 슈팅을 해서 득점을 만들죠. 그리고 심지어 슈팅도 접고 들어갔을 때 파포스트를 노릴 것 같아서 골키퍼가 반대편으로 점프를 하는데
가까운 포스트로 슈팅을 해서 득점을 합니다. 왼쪽 라인에서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다. 이게 이제 그 흡이차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덴벨레는 마무리가 좀 안 좋고 바르콜라도 마무리가 좀 별로고, 물론 이제 뭐 흡이차가 지지난 시즌보다는 이제 이번 시즌이 좀 안 좋다라고 하긴 하지만,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게 필요한 선수는 이런 슈팅 능력이나 1대1 상황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있는 흡이차를 파리 생제르맹은 원할 수밖에 없다. 이번 시즌에 흡이차가 지지난 시즌보다는 못하지 않았냐 라는 얘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흡이차가 이번 시즌 5대 리그에서 가장 경기당 MVP를 많이 받은 선수이기도 해요. 리그에서만 2주의 팀에 7번 선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흡이차가 이 나폴리가 전체적으로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흡이차의 영향력도 내려갔다 라고 평가를 좀 받는 면이 있는데, 이제 플레이하는 걸 보면 충분히 흡이차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 그렇다면 이강인하고도 잘 맞을 수가 있는 거죠. 덴벨레가 만약에 오른쪽 라인에서 못 뛰는 날이다. 덴벨레는 부상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강인이 오른쪽 측면에서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강인 선수가 아까처럼 에메리도 올라가고 하키미도 올라가고 그리고 멘데스가 약간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3백이 된다. 그러면 이제 한쪽 측면에 흡이차가 넓은 공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강인이 이제 이번 시즌 초반에 오른쪽에서 뛸 때도 음바페가 뛰어들어가고 이강인이 패스한다. 이게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강인을 의도적으로 엔리케 감독이 넓은 지역에 위치하게 하면서 에메리랑 하키미를 오히려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이강인에게 붙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에메리와 하키미를 신경을 쓰다가 이강인이 가장 넓은 지역에서 경기장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흡이차가 온다면 잘 맞을 수가 있는 게, 음바페랑 잘 맞았던 게 바로 이런 측면이거든요. 이렇게 반대편에서 뛰어들어올 때 이강인이 찔러줄 수 있다는 거. 이 방향전환 패스가 이강인 선수의 장점이죠. 그리고 이 패스는 덴벨레보다도 이강인 선수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라서 이 패스가 있기 때문에 흡이차에게 1대1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 포인트가 다음 시즌 이강인과 흡이차의 조합을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왼쪽 미드필더로 나올 때도 재밌었던 게 그 바르콜라랑 호흡이 좋았어요. 이강인 선수가 약간 올라와서 오히려 요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고 하키미가 오른쪽으로 들어오면서 왼쪽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이강인하고 하키미에게 맡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바르콜라가 뛰어갈 때 바르콜라에게 이강인이 패스를 보내주면서 여기서 이제 바르콜라가 매우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었죠. 호흡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흡이차가 온다면 아마 바르콜라보다도 더 파괴력 있는 돌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강인과 흡이차의 조합도 왼쪽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력이 좋은 측면 공격수가 있다는 건 이제 이강인 선수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왜 그러냐면 이강인은 직접 본인이 득점을 하는 선수의 유형은 아니잖아요. 이강인 선수는 측면 공격수에게 찬스를 만들어주고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주는 선수라서, 이강인 같은 유형의 선수는 마무리가 가능한 측면 공격수랑 합이 잘 맞죠. 나폴리가 근데 흡이차를 계속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흡이차의 계약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2027년까지 아직 3년이 남아있죠. 애초에 계약을 할 때 5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흡이차와의 지금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랑은 다르게 김민재랑 같이 영입이 됐잖아요. 흡이차는 바이아웃을 설정하지 않고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흡이차가 뭐 재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폴리는 흡이차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뭐 콘테 감독이 일단 흡이차를 내보내지 않는다, 내보내면 나는 나폴리 감독 안 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흡이차가 파리 생제르맹 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